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항상 이곳의 사연들을 잘 듣고 있어요. 같이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내면서 말이죠. 특히 저희와 같이 지내고 계시는 어머님께서 이곳의 이야기를 좋아하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다른 곳에 잘 하는 성격은 아닌데 옆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우리 사연 보내면 바로 채택될 거라며 보내라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가족 간에 벌어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건이라 나 부끄럽기도 한데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용기 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늘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딸에게는 어머니가 꼭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제게는 일찍부터 어머니가 안 계셨기에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스스로도 느꼈던 부족함 때문이었는지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아직 시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이었지만 혹시나 그런 저희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결혼에 반대를 당하거나 나중에 결혼해서라도 문제는 없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남편은 그런 저를 사랑하고 보듬어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스스로 느끼는 불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무척이나 좋은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남편만큼이나 다정하시고 좋으신 시부모님은 저를 딸 같은 며느리로 대해주셨고 특히 시어머니께서 더없이 좋은 분이셨죠. 보통 시어머니들을 떠올리면 무섭고 불편한 존재일 텐데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엄마 없는 저를 늘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머니만큼이나 저를 챙겨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받을수록 저는 시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생각뿐이었고 시댁과 신혼집이 멀리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며 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아직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이라 집안의 며느리가 저뿐인 탓에 더더욱 잘해드리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시집을 가고 몇 년 후 혼자였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혼자였던 제게도 동서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도 되고 염려도 있었어요. 사실 시동생은 늘 시댁의 걱정거리였거든요. 공부도 사회생활도 뭐든 걱정 한번 안 시키고 잘했던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말썽들을 벌이며 시부모님을 걱정시켰던 듯 했죠. 너무 다른 두 형제의 모습에 주변에서도 형제들을 비교하는 듯 했었고 그래서 시동생도 자기 형에게 콤플렉스가 있는지 다정하고 잘해주는 형에게 그리 살가운 동생이 되지 못했어요. 그 나이를 먹도록 형을 질투하는 건지 부모님이 형에게 뭐 하나 해주시라 해도 늘 꼬투리를 잡곤 했다고 들었어요. 그때도 시동생은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여기저기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한량처럼 지내고 있었죠. 일하고 싶을 때만 일을 하는데도 놀러 다닐 돈은 있는 건지 시동생은 매번 명품을 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정작 급할 때는 형이나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돈을 타가곤 했었죠. 결혼 생각도 없는 건지 돈을 모으지도 않고 자리를 잡지도 못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시부모님은 결혼이라도 하면 정신을 차리고 살까 싶으셨는지 시동생의 결혼을 반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시동생은 여전히 이전과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괜히 저희 남편을 걸고 넘어지며 시부모님께 당연한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착한 남편은 그런 동생을 혼내내지 않고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시부모님과 함께 시동생의 결혼 자금을 도와주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과연 시동생이 고마워하려는지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시댁의 두 형제 모두 결혼을 하고
자식 둘 다 자리 잡고 지내는 것을 보시며 시부모님도 더 이상은 걱정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저희도 중년이 되었고 고령이셨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며 어머님께서 혼자 남게 되셨어요. 늘 사이 좋으시던 두 분이셨기에 어머님은 아버님이 떠나시고 빈자리를 크게 느끼시는 듯 보였죠. 자식들이 걱정할까 싶어 겉으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전과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저희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날까 싶은 걱정에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도 어머님을 걱정하고 있었기에 당연한 결정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 있는 지역으로 직장까지 이직을 하며 시댁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또 저희에게 미안하다며 괜히 속상해 하셨지만 저희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시동생과 동서가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이 어머니를 제대로 챙겼더라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자기밖에 몰랐던 시동생이 이제 와서 어머니를 챙긴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나 봅니다. 저희가 이직을 하면서까지 부모님을 챙기는 와중에도 시동생과 동서는 끝까지 어머님을 나 몰라라 했거든요. 저희가 내려가기 전에 어머니가 급히 병원에 가셔야 할 일이 있었는데 거동이 힘드신 어머님이 바로 근처에 있는 둘째 아들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혼자 택시를 불러서 힘들게 병원에 다녀오셨죠. 시댁 근처에 살면서 매번 시어머니 반찬 얻어가고 시부모님 도움은 받을 만큼 받은 사람들이 막상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와중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 섭섭해 하시기는커녕 당신이 아프신 와중에도 자식들 걱정만 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이제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있는 재산으로 노후를 걱정하셔야 하는데도 시동생네는 그걸 뻔히 알면서 자기들이 돈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오더라고요. 저희도 시댁으로 들어갔어야 그걸 알게 되었으니 그동안 저희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는 속 좁던 남편도 더는 참지 못했어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동생을 불러 한 소리를 하게 되었고 저도 큰 며느리로서 동서에게 좋게 타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서, 서방님이나 동서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더 걱정해야지. 동서네나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니시잖아. 가뜩이나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여러모로 힘드신데 자식들이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짐이 되는 건 안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니를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우리가 직장 포기하면서까지 여기 내려온 거 보면 동서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누가 형님더러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괜찮다 그러시는데 왜 형님이 그러세요? 에휴, 여태 대면대면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형님 노릇하려고 기 잡으려고 그러시는 건 좀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형님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 그냥 며느리인 거지 이 집 자식 아니잖아요. 효도를 하던 부모한테 돈을 받아가던 다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집안에 관심 없으니까 앞으로는 저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신경 꺼주세요. 저도 웬만하면 집에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좋게 얘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동서는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는 집안에 관심 갖고 싶지 않다며 아예 시댁과 연락을 끊어버렸죠. 연락을 끊어버린 둘째네를 보며 어머님께서는 속상한 마음을 비치셨고 저희도 어머니께 괜히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결국 아쉬운 사람이 연락을 하기 마련이라고 시동생네는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는지 도움을 구하겠다며 언젠가부터 슬금슬금 다시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돈이 급한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 시어머니를 두고 어머님 재산을 먼저 나누자며 돈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형,
알다시피 내가 지금 사정이 급해서 말이야. 엄마한테 유산 좀 미리 달라 그러면 안 될까? 어차피 물려줄 재산인데 미리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엄마가 그 큰 돈 쥐고 계셔봤자 뭐해. 차라리 미리 물려주시고 자식들한테 용돈 다 쓰시는 게 낫지. 형만 동의하면 엄마도 그렇게 하자고 하실걸? 뭐? 너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어머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얘기를 왜 꺼내? 어머니가 용돈 받아 쓰는 거랑 돈 가지고 계시는 거랑 같아?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직접 들고 계시는 게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실 텐데. 너는 왜 그렇게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려고 그래? 게다가 너 그동안 부모님한테 받아간 돈이 얼만데 이제는 어머니 유산까지 탐내냐? 내가 저번에 했던 얘기가 말 같지 않았나 보구나. 그때는 좋게 얘기해서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어디 내가 한번 제대로 화내볼까? 제대로 난리 나는 거 보고 싶어? 말도 안 되는 동생의 헛소리에 남편은 결국 크게 화를 냈습니다. 평소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화를 내니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형이 괜히 형이 아니었던지 시동생도 남편의 큰 소리에 겁을 먹고는 더 이상 유산 얘기를 꺼내지 않고 말을 아껴서 다행이었죠. 그렇게 다시 집안이 조용해지고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좋은 제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둘도 없는 친구 관계로 지내던 사람에게 미국에서 사업을 해보자며 제안이 온 거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안 자체도 매력적이었지만 저희 부부가 고민을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바로 홀로 미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아들 때문이었죠. 미국에는 친정오빠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지만 부모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항상 걱정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곳과 우리가 생활하게 될 장소가 가까워 다시 가족이 뭉칠 수가 있었어요. 깊은 고민을 하던 남편은 저와 상의 끝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고 어머님을 모시고 이민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따라가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비자 문제가 골치 아프긴 했지만 그것보다 늦은 나이고 고국을 떠나 타지로 간다는 것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점이 염려가 되었지만 생활하는 도시에 한인들도 있었고 어머님 연세의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들었기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저희의 설득에도 같이 갈 수 없겠다며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까지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셨죠.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일에 발목을 잡을 수 없으시다며 자신을 두고 떠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신경 쓰지 말아라. 나야 너희 아빠 떠나고 원래 혼자 살았어야 했는데 너희들 덕분에 잠시나마 호강하면서 살았으니 바랄 것도 없다. 할머니가 되어서 항상 미국에 혼자 있는 민호가 걱정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너희 가족들이 모일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놓인다고. 어린애도 아니고 이전에도 네 아빠가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면 혼자 잘 지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나는 한국이 좋으니 여기 있으마. 가끔 자식 덕으로 미국 관광이나 하면 된 거지. 이 비행기 값도 비싼데 나 본다고 일부러 찾아오려 애쓰지 말고. 나는 자식들 잘 되는 걸로도 충분히 행복하니 걱정 말고 가. 그 말을 듣고도 걱정이 되는 건 매한가지였어요. 연세가 5, 60 정도만 되었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팔순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홀로 지내신다는 걸 알고 마음을 놓을 수 없었죠. 고민 끝에 이민을 포기할까 생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어머니께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에게 걱정 말라며 먼저 말을 해오는 거예요. 형, 곧 이민 가게 될 거라고 어머니께 들었어. 언제쯤 가려고 생각 중이야? 준비 중이었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어머니 모시려고 가려는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완강히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포기하려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미국에서 생활하다 어머니 잘못하셨다는 소식 듣게 되면 엄청나게 후회를 할 것 같아. 지금 일하는 걸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민호야 원래도 혼자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기회 같던데? 그러지 말고 내가 처음으로 동생 노릇
자식 노릇할 테네. 이번 기회 놓치지 마, 형. 뭐? 자식 동생 노릇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형한테 뭐 한 게 있어. 맨날 부탁 들어달라고 한 것밖에 없잖아. 다 커서도 바라는 것만 많고 집안에 도움 한 번 못 주고. 내가 못나서 내 부모와 가족들에게 못 베푼 건 있지만 항상 언젠가는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가 지금 같아서. 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게. 효자인 형에게 비하면 내가 어머니 모시는 게 모자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형의 반의 반이라도 따라하려고 노력해 보일게.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말고 형도 형 욕심 좀 부리고 살아. 형의 인생 아니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네 문제로 포기해서 되겠어? 자식이 형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자란 애가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저 모두 고맙다 못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지 우리를 생각하며 어머님을 대신 모시겠다는 시동생의 말을 듣자 너무 고마웠죠. 동서도 따로 저에게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자신 있어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자 전에 있던 불안감은 없어졌고 믿고 떠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솔직히 어린 나이도 아니고 중년이 되어서까지 어머님 모시는데 못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던 남편과 저는 다시 바빠지게 되었어요. 다행히 거의 다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 미국에 있는 남편의 친구와 아들 민우에게 소식을 전하고 곧장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생활에 익숙한 아들이 곁에 있다는 거였죠. 시차만큼이나 다른 문화에 적응을 하는데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TV로 보아오던 것보다 더 심한 문화 차이에 적응을 하는 것도 급급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님 걱정을 매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으신지 항상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시차를 맞춰 매일 아침마다 문안 인사 겸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나이 들어하는 타지 생활이 힘들고 고되었지만 어머님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으면 그 피곤함이 씻은 듯이 없어지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연락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요즘 누가 집 전화로 전화를 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휴대폰 다루시는 게 서툴러서 잘 사용하지 못하셨거든요. 동서에게 전화를 다시 놓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고 휴대폰으로 어머님과 연락하면 되는 거라며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전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진동이나 음소거가 되어 제가 걸은 전화를 못 받으시는 게 여러 번이었죠. 그럴 때마다 동서나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과 통화를 하곤 했지만 그것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님 휴대폰이 고장이 났다며 시동생네 휴대폰으로만 통화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게 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전화를 받는 시동생과 동서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있었거든요. 혹시 제 통화로 인해 어머니께서 눈치를 받으시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전화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 상태가 궁금해서 어떤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졌죠. 그래서 남편과 적당한 때를 봐서 한국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서서히 하늘길이 막히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감염 소식에 걱정이 되었던 우리는 매일 시동생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멀리 떨어져 수화기 너머로만 어머님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답답했어요. 얼른 이 상황이 진정되어
어머님을 찾아뵙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잠시 코로나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점 힘이 없는 목소리에 어머님이 걱정되었던 저와 남편은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동생과 동서가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저희가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코로나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말이죠. 마치 저희를 미국에서 날라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더군요. 따지고 싶었지만 고령인 어머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 저희는 애타는 마음을 붙잡고 더 기다리기로 했죠. 그래도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미국보다는 나은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서 말처럼 어머님께서 집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백신도 접종도 시작되고 곧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다 어머님을 찾아가 뵈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며 당장에 중요했던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먹을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동서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는 목소리를 듣고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서,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 무슨 일 있어?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엊그제 아침에 어머님 잘 계시는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 유언장만 듣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남편이 찾고는 있는데 어딜 가신 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신 건지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움직이기도 힘드신 분이 어딜 나가셔? 확실히 찾아본 거 맞아? 벌써 하루가 넘게 지난 건데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경찰은 뭐라고 해? 유언장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야 할 거라고. 지금 유언이 문제야? 어머니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기 전에 찾아야지. 지금이라도 어서 경찰한테 전화해서 찾아봐. 나도 남편에게 알리고 바로 한국으로 갈 테니. 동서, 정신 똑바로 차려. 아직 시간 얼마 안 지났어. 어머님 찾을 수 있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동서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님을 찾아뵈러 가야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선 한국을 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고 있었죠. 정신이 너무 없어 허둥지둥거리고 있는데 현관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웃이나 판매원 정도로 생각한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울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반응도 없는 집을 밖에서 계속 두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 하는 것 같았어요. 예매를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한국어인 걸 그제서야 알게 되었죠. 전화기를 붙들고 현관 쪽으로 가는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꼭 저희 어머님 같은 겁니다. 똑똑. 첫째야, 나다. 문 좀 열어다오. 놀란 저는 현관으로 뛰어가 문을 열었죠. 그런데 그곳에 동서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어머님께서 서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 맞으세요? 여기 어떻게...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여기 오신다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머님을 보고 만지자마자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시는 어머님 품에 안겨있다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미국이라는 곳이 차를 타고 올 만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비자에 비행기표까지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어머님 혼자 오신 건지 싶었죠. 그렇게 어머님을 다시 쳐다보는데 어머님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깔끔하신 분이라 어디 나가지 않으셔도 항상 몸을 깨끗이 하시고
단정하신 모습으로 있던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님께서 엉망인 모습을 하고 계셨죠. 그제서야 곧 쓰러지실 것 같은 어머님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머님을 방으로 모시고 가서 눕혀드리고 따뜻한 물과 함께 기력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드렸죠. 어머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곤 어머님 곁으로 가서 괜찮으신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 사이 조금 기력을 되찾으신 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꽉 잡아주셨고 저도 그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 재정씨 좀 봐. 동서가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적으신 글을 유언장으로 잘못 오해했나 봐요. 일 더 커지기 전에 제가 동서에게 어머님 여기 잘 도착하셨다고 전화하고 올게요. 안 된다. 둘째에게 전화하면 안 돼. 소리를 치시는 어머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저는 이내 뭔가가 있구나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시동생네에게 알리지 않고 이곳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어머님 혹시 무슨 일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혼자서 찾아오신 거예요? 다 늙은 내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구나. 그것도 자식놈이라고 믿었던 놈에게 그런 일을 당하니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말 꺼내는 걸 힘들어 하시던 어머님께서는 한참 동안 제가 안심을 시키고 설득을 하자 그제서야 지금까지 당해오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천인공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동생과 동서가 정말 폐륜 중에 폐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당하셨던 일은 이러했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떠나고 난 뒤 어머님께서 시동생네와 같이 살게 되고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동생과 동서가 어머님을 모셨다고 해요. 매번 밥상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로 차려지고 끼니 중간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주전부리도 준비하고요.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어머님을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유가 있어서 하는 행동들인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쯤 하면 어머님께서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건지 재산을 증여해달라고 조른 거죠. 그것도 자신들 생계가 힘들다며 단독으로 증여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다투는 것도 보기 싫었고 누가 잘하건 못하건 공평하게 나누길 바랬기 때문에 시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재산마저 없으면 시동생 네가 자신을 헌신발 취급할 게 뻔하니 쥐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마음에도 없던 행동을 바로 그만두었고 어머님을 유치하게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돈이 다 떨어져서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 없다며 어떻게든 재산을 증여받으려고 쇼를 했나 봐요. 저희에게 연락을 할까 고민도 하셨던 어머님이시지만 형제 사이 불화가 생기는 걸 원치 않으셨고 미국에 있는 저희가 신경을 쓸까 싶어서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그런 대접들을 받는 걸 감내하시기로 한 거죠. 대신에 주변 지인분들과 어울리시며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시달림을 풀 수 있었는데 하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만 겁니다. 어머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던 시동생과 동서에게는 그보다 좋은 상황이 없던 거죠. 어머님이 만나오시던 지인분들을 코로나 핑계로 끊었고 고령으로 코로나가 걸리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협박을 하면서 밖을 못 다니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맨날 돈 타령을 했고요. 마음을 굳게 먹으셨던 어머님께서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달림의 끝이 보이지 않자 결국 시동생 네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께서
당장이라도 죽으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으면 어머님을 잘 모시고 살면 되었을 텐데 시동생과 동서는 더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상황에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게 되면 저희가 이를 문제 삼을 것이고 그 일로 자신들이 어머니께 저지른 만행이 밝혀지면서 돈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미국에 있는 우리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자 혼자서 거동이 힘드신 어머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산속에 버리기로 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도록 말이죠. 돌아가시게 되면 시동생에게 입맛대로 유언을 주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께서 몰래 엿들으신 거예요. 자식이 현대판 고려장을 한다는 계획을 아시고는 피눈물을 흘리신 어머님은 그 집을 도망치기로 하셨죠. 하지만 한국에 있으면 두 사람이 찾아낼 것임을 알고는 저희 부부가 있는 미국으로 건너오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신 거죠. 그렇게 지인분의 도움으로 준비를 다 마치신 어머니께서는 시동생네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죽음을 암시하는 가짜 유언장을 작성하고 도망을 치신 거죠. 여벌의 옷과 짐을 챙기면 두 사람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어머님께서는 여권, 지갑과 저희 집 주소가 적힌 편지만 가지고 지인분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지금에서야말로 몇 자 적는 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거지만 여든이 가깝고 지팡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걷는 것도 불편하신 분께서 이 먼 곳까지 홀로 오신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령이신 분들은 비행기 한 번 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고 입국 심사나 코로나 감염 등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다 코로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미국에 도착하셔서 국제 미아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처음보다 기력을 많이 되찾으신 어머님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을 때쯤 남편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부터 눈물을 글썽거리며 달려와 어머님을 안아드렸어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모자간의 상봉을 보고 있자니 시동생과 동서를 가만둘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데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기 부모를 해야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간 어머님께 한 행동들 모두 꼭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시면서 자식들에게 쓰시는 건 인색하셨던 시부모님들을 위해서 시동생네가 어머님을 속여 강탈해간 재산들 꼭 가져오리라 마음을 먹었죠. 설령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하고 재산을 어머님께 되찾아드리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처벌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의 감격스러운 재회가 끝난 후 어머님께서 편히 쉴 수 있게 방으로 모셨고 남편에게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편은 당연히 화를 토해냈고 당장 두 사람을 잡아 교도소에 쳐넣겠다고 열어냈죠. 저 또한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우선 현실적인 상황에 더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두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로 한 거죠. 곧장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다행히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했습니다. 시동생네가 증여된 재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하며 받았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감금을 시키고 주변 사람과의 연락을 차단한 것 또한 복잡하고 증명을 하는데 어렵긴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이다 보니 어머님께서 시동생과 동서를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어머님께 두 사람을 처벌할 뜻이 있는지 여쭤봐야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것도 죄송하더군요. 처음부터 고집을 피워 모시고 오거나 또는 미국 이민을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두 자식 모두 아끼고 사랑하신 어머님께 자식을 처벌할 뜻을 알려달라는 게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머님께서 시동생네를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도 군말하지 않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런 상황에 저희 뜻만 세우는 건 안 그래도 힘드신 어머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저희가 알아보았던 법적인 내용들을 어머님께 전달했습니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어머님께서는 꼬박 하루 동안 홀로 고민에 잠겨 계셨죠.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후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시동생네가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머님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한 우리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줄만 아는 시동생네에게 장례를 치르러 한국으로 돌아간다 말을 전했습니다. 자가격리를 마친 남편과 저는 어머님을 친정집에 잠시 모셔두고 시동생과 동서에게 찾아갔죠. 저희가 도착하자 급히 안약이라도 넣은 건지 가짜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맞이하더군요. 처음 대화로 혼을 내려고 했던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참을 수가 없는지 시동생 얼굴에 냅다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장선 너 이 새끼 정신 나갔지?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머니께 그런 행동을 해? 너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어떻게 키우셨는지 몰라서 이딴 짓을 해? 아우 형,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주먹을 날리는데? 나랑 이 사람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모셨어. 저 멀리서 사는 형이 뭘 알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살 수 있는 만큼 했다고. 나도 자식이야. 나도 어머니가 유서 쓰고 그런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피눈물 나고 슬프다고. 시동생은 남편이 어머니께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어 때리는 줄 알았나 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아주버님, 그만하세요. 이 사람 말처럼 저희도 최선을 다했다고. 아주버님, 형님 성에 차진 않으시겠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 모셨어요. 저희도 갑자기 터져버린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을 집에서만 모시고 사람들 최대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었다고요. 동서, 어디서 거짓말을 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재산 때문이겠지. 우리 떠나고서 겨우 그 재산 따위 독차지하겠다고 별짓 한 거 모를 것 같아? 너희 두 년놈들이 재산 받고 나서 어머님을 깊은 산속에 버리려고 오려고 했다면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 재산을 우리만 받은 걸 어디서 듣고서는 그 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억지 부리는 것 같은데 그만하세요. 재산 가지고 이러는 거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아세요? 너희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보다 추할까? 우리가 그걸 왜 몰라?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께 들었는데. 형수,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돌아가신 분까지 내세우면서 거짓말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 말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시면 제가 이런 걸 보기 싫어서 어느 정도는 떼어드릴 테니.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니를 왜 고인으로 만들어 이 자식아. 자, 봐라. 여기 미국에 우리 집에 계실 때 민우랑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오늘 한국에 도착하셔서 찍은 사진 됐냐? 이 미친놈, 너 오늘 네 초상 치를 줄 알아라. 절대 가만 안 둔다. 어머니께서 찍혀있는 사진을 시동생과 동서에게 보여주자 두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지 남편 휴대폰을 가져가 확인을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장 시동생의 얼굴은 바닥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연기로 이미 잔뜩 화가 나 있던 남편의 성질을 더 긁었던 탓에 시동생은 남편의 주먹질에 난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었던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도착해서 시동생에게 주먹을 날리는 남편을 말리려 했던 저도 두 사람의 기막힌 모습에 이성을 잃었고 남편을 말리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쳤습니다. 나중에 법으로 처벌받는 건 그거고 어머니께서 받으셨던 고통과 우리를 기면한 벌은 따로 받아야 하지 않겠어?
원래는 말로만 따끔하게 혼내고 처벌받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꼴 보아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안 그래도 맨날 창선이 뒤에 숨어서 이상한 짓이나 꾸미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네. 오늘 동서도 정신 차릴 수 있게 창선이처럼 흠씬 맞도록 하자. 저 또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며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과 저는 두 사람을 두들겨 팼고 힘이 빠진 우리는 두 사람에게 지금까지 어머님께 저지른 행동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적도록 시켰어요. 혹시나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두 사람이 저지른 행동이 빠져 있을까 싶어 교차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곤 얼굴이 퉁퉁 부어 울고 있는 두 사람에게 혹시 법적인 처벌을 피하러 딴짓을 하려다 가는 더 큰일을 당할 거라며 협박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님께는 그날의 일을 비밀로 하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게 되었죠. 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전에 법적으로 알아봤던 것처럼 어머님을 감금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놓은 것에 대해 증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의 호소와 지인분들의 증언도 받았지만 하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상황 자체가 저희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일관된 증언으로 법원에서는 우리 손을 들어주었고 약하지만 두 사람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었죠. 증여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된 다음에는 시동생네와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반성을 하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께 저지른 일들을 없던 일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어머님께서도 법정 공방을 하시면서 시동생을 안 보겠다는 마음을 확고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당연히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을 하셨는데 자신만 양보를 하시면 저희와 민우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미국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물론 비자 문제 때문에 복잡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우선은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하셔서 저희가 이민을 떠났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이에요. 저희가 어머님을 못 챙겨드린 3년이 죄송해서 취해대한 어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곳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님께서 속상한 마음 다 지우시고 저희와 평생 행복하게 사사시면 하네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며 먼 타지이지만 이곳에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을 항상 응원하며 지내고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